엄마, 그 땅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야 해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 내 아버지가 그 땀을 위해 흘린 땀이 아직도 느껴지는데. 이 이야기는 평생을 두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겪은 배신과 고통,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을 그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일어난 갈등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하세요. 저는 이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7살이 되었고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적한 해안가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단순하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을 주민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는 일상이 제게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은 제가 40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밭일을 나가려던 남편이 오늘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생선찌개 좀 해줘라고 웃으며 말했던 그 순간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그날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고 저는 그날부터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큰아들 민재는 항상 똑똑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고 동생 우식에게도 모범이 되는 형이었습니다. 반면 둘째 우식은 다소 장난꾸러기였지만 혐을 잘 따르고 순수한 면이 많아 제겐 늘 귀여운 막내였습니다. 두 아이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힘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저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노점에서 떡과 반찬을 팔았고 낮에는 밭일이나 어촌 마을에서 작은 잡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아이들이 덤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들려주는 이야기만으로도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겨울이 무척 추웠던 해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아이들이 이불을 꼭 덮고도 추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시장에서 빚을 내어 더 두꺼운 이불을 사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음날 장사를 하며 끼니로 먹으려고 챙겨간 찐빵 2개로 하루를 버텼지만 아이들이 따뜻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꿈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민재는 어릴 적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었고 우식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기꺼이 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민재가 고등학교 때 학원비가 부족해지자 저는 밤마다 해산물을 손질하는 일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고 피가 나기도 했지만 그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웃들은 저를 항상 응원해 주었고 정희 씨는 참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아들을 위해 버티고 있었을 뿐입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끝에 민재는 대학에 합격했고 우식도 체육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동안의 노고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도시로 떠난 후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고 집에 오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이해했습니다. 민재는 공부와 병원 실습으로 바쁘고 우식은 훈련과 경기가 많아서 자주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며 금세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집에 오더라도 머물다 가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새 두 아이와 멀어진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 도시로 갔고 저는 그저 잊힌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바다를 바라보며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던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삶이란 어쩌면 이렇게 잔인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두 아들에게 준 사랑과 희생은 제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어머니라는 존재 아닐까요? 어느 날 민재와 우식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한동안 연락도 뜸했고 얼굴 본 지도 꽤 오랜만이었기에 문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라는 우식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두 아이가 커다란 상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생선이며 과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어쩐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서 온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민재가 웃으며 말했죠. 엄마,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도 가끔은 엄마랑 시간을 보내야죠. 그날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식은 제가 부엌에서 준비하던 국을 옆에서 돕겠다고 나섰고, 민재는 마루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며 가족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내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우식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저 때 우리 정말 귀엽지 않았어요. 그는 웃으며 사진을 보여줬고 저는 그때의 추억이 떠올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둘러앉아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재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 우식은 최근 친구들과 갔던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 요즘 힘들지 않아요. 이제 엄마는 조금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재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한순간 멍해졌습니다. 쉬라는 말이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일하는 게 익숙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멈추면 아이들이 힘들어질까 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민재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돈도 벌고 안정적이에요. 엄마는 더 이상 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식이랑 제가 엄마를 위해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있어요. 우식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엄마는 저희한테 의지해도 돼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배려 깊은 자식들을 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이들이 있는 따뜻한 집에서 푹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우식이 갑자기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 것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하거나 의심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들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저는 그저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재와 우식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니 엄마, 저희가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말에 조금 놀랐지만 두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엄마가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제는 엄마가 좀 편히 사셔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식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형 말이 맞아요. 엄마가 일 그만하시고 편히 쉬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희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았어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요즘 부동산이 돈을 잘 벌잖아요. 저희가 이번 기회를 잘 살리면 앞으로 엄마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어요. 민재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게 설명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투자라니 제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겠다는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땅은 지금 아무런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이걸로 돈을 만들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면 좋잖아요. 우식도 덧붙였습니다. 형이 정말 많이 알아갔어요, 엄마.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가 함께 갖고 온 가족의 유산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비록 지금은 자주 쓰이지 않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추억과 정이 깃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재와 우식의 간절한 설득 앞에서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잘 알아봤다니 믿어볼게. 그들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재가 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아이들을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땅 문제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민재야, 그 땅은 어떻게 되었니? 혹시 무슨 절차가 더 필요한 건 아니니? 그러자 민재는 조금 어색한 목소리로 엄마, 다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엄마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웃 주민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희 씨, 땅이 팔렸다고 들었어요. 거기 새로 공사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민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정말 땅을 팔아버린 거니? 민재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었잖아요. 그 돈으로 더 유용하게 쓰는 게 낫죠? 저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 땅을 판 돈이 전부 두 아이에게 나눠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는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제 명의로 들어왔던 돈은 이미 모두 민재와 우식의 계좌로 이체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어? 제가 울먹이며 민재에게 물었을 때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더 잘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엄마는 우리 믿고 그냥 편히 쉬시면 돼요. 우식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형이 알아서 다 계산한 거예요. 엄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두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과 직접 만나야겠어. 제가 더 이상 혼자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견딜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서둘러 도시로 가는 첫 번째 버스를 탔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속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나를 외면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길을 떠났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후 민재와 우식이 사는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과 반짝이는 유리창, 고급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는 주차장까지 모든 것이 제가 살아온 환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민재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며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얘기 좀 하자 라고 짧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화려한 가구와 고급스러운 장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민재의 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아는 민재는 소박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민재는 마치 제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재야,
이건 대체 무슨 일이니? 내가 땅을 팔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달려왔어. 그 돈으로 이런 집을 산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민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요. 엄마는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그때 우식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우식은 제가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자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그 땅은 이미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현명한 선택 아니겠어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야, 그 땅은 우리 가족의 유산 같은 거였어. 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마련한 땅인지 너도 잘 알자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다 과거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해요. 엄마도 이제 그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를 믿고 편히 쉬세요. 우식은 옆에서 민재의 말을 지지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엄마는 그냥 시골에서 살면 돼요. 저희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저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냉정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니? 너희가 그걸로 이 집을 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 민재는 피곤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죠. 엄마는 더 이상 그 돈에 대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돌볼게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 저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니?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면서. 민재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고 우식은 애써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더 이상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조용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도시의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민재와 우식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빠서 그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점점 두려움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매일 밤 혼자 중얼거리며 잠 못 이루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멍하니 하루를 보내는 동안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남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새 주인이 정해졌습니다. 정리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긴 내 집이에요. 난 떠날 수 없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그 남자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미 땅과 집은 팔렸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이 남편과 함께 쌓아온 추억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글자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이미 판결이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 몇 벌의 옷과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주었던 작은 목걸이 하나를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뛰어놀던 마당, 남편이 매일같이 손질했던 정원,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문을 닫고 집을 떠나는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데도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지 못한 채 저는 무작정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저는 도시의 한 변두리에서 작은 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 방은 습기가 가득하고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지만 제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을 때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 방이 제 새로운 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방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전등도 어둑어둑하고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익숙하지 않아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재야, 오시가. 너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니?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제 전부였는지를 떠올릴수록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울다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고요한 밤중에 눈을 감으면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민재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하던 모습, 우식이 축구공을 들고 웃으며 달려오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수많은 행복한 순간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길을 걷다 멀리서 아이와 함께 있는 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그리워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나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다는 현실이 너무도 쓰라렸습니다. 매일을 눈물과 함께 시작하고 눈물로 끝냈습니다. 아이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일이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딘가에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그 작은 희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조차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끝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것들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는 없어. 하지만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 뒤엉켜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는 힘없이 고인 눈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나서야 할 때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스스로를 다잡으며 저는 작은 가방에 필수적인 서류와 몇 가지 물건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광주는 제가 살던 작은 마을과는 달리 분주하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과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낯섦과 동시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저는 법률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법률지원센터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안에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은 제 사정을 차분히 듣고는 한 젊은 여성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지은이었습니다. 지은 변호사는 첫인상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제가 들어서자 일어서서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은 변호사입니다. 사정이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친절한 목소리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두 아이를 위해 살아온 삶,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지은 변호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싸우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녀는 제가 가져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불공정한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머니께서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셨다면 이건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머니를 속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증거를 모으면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시 싸워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이잖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저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법적으로 상대한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은 변호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잃어버린 존엄성과 권리를 되찾는 일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이건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놔둔다면 어머니만 고통받을 뿐 아니라 아이들도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함께 싸워봅시다. 그날 이후 지은 변호사와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도와 상황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법률적 절차와 복잡한 과정을 철저히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 아이가 제게 돌아와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광주의 그 작은 법률사무소는 제게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싸울 준비를 하며 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강지은 변호사의 따뜻한 위로와 강인한 의지는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그날 제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마을 주민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법정안은 당첨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날 민재와 우식은 법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평소의 아들들이 아닌 저를 상대로 싸우는 3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말투로 사건을 준비한 듯 보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내 아이들이 나와 이렇게 대립할 수 있을까? 재판이 시작되자 민재와 우식의 변호사는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인 이정희 씨는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셨습니다. 두 아들은 단지 어머니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 변호사는 마치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듯이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강지은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은 어머니와 아들 간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의 본질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정확한 정보 없이 속임수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팽팽해지는 가운데 지은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제 옆집에 살던 박 씨를 증인으로 호출했습니다. 박 씨는 사건 당시 제가 서류에 서명하던 날의 상황을 알고 있는 중요한 목격자였습니다. 박 씨가 증언대에 서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저는 이정희 씨의 집에 우연히 들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설득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대화를 잠깐 엿들었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강하게 어머니를 설득하며 걱정하지 마시라, 모든 게 잘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은 변호사는 박 씨의 말을 받아 이어갔습니다. 박 씨, 당시 이정희 씨가 서명한 서류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서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두 아들이 어머니를 재촉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 증언은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고 민재와 우식의 변호사는 다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지은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추가적으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불법적인 점들을 밝혀냈습니다. 계약서가 너무 복잡한 법률 용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음을 증명하며 이를 통해 제가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민재와 우식의 변호사는 이에 반박하려 했지만 지은 변호사의 논리적인 설명과 박 씨의 증언 앞에서 크게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은 변호사의 진심 어린 노력과 치밀한 준비는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재판은 어느 때보다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재와 우식, 두 형제는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저는 지은 변호사 옆에서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은 변호사는 민재와 우식의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차례로 지적하며 논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계약서의 불법성과 두 아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철저히 파헤쳤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주장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언대에선 우식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형이 저를 설득해서, 아니, 형이 저를 강요해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식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이 계속 설득했어요. 형이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라고 말했어요. 형이 없으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눈을 부릅뜨고 우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식은 몸을 움츠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형이 다 계획한 일이었잖아.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마. 민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해. 내가 그때 도민했잖아. 이제 와서 배신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격렬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재는 우식에게 다가가 그를 밀치며 손을 올렸습니다. 법정 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판사는 강하게 책상을 두드리며 질서를 유지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우식은 몸을 피하며 형, 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요?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잖아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 변호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의 행동은 법정 모독에 해당합니다.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법정 경비원들이 달려와 민재를 제지했고 그는 결국 끌려나가야 했습니다. 법정 안은 다시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두 아들이 이렇게까지 갈등하고 서로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판사는 삼원을 정리한 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의 소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더 명확히 드러냅니다. 두 피고는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이 속임수와 강압에 있었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증명합니다. 마침내 재판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스스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싸움이 남긴 흔적이 제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이 그 긴 싸움의 끝을 맺는 날이었으니까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민재와 우식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서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토록 가깝던 형제가 이제는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제가 알던 아이들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 민재와 우식이 원고인 이정희 씨에게 경제적, 도덕적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토지 매각으로 얻은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쁨보다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긴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습니다. 민재와 우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 아이의 표정에는 후회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판사는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정희 씨, 이번 판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저는 떨지 않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판사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와 우식은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들들이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돈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두 아이가 어머니를 배신하고 상처를 준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 말에 방청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이용해 배신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이 돈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정희 씨, 귀하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따라 판결은 집행될 것입니다. 이후 귀하의 결정에 따라 처리 방식을 정하시면 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격려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지은 변호사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어머니의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 씨 덕분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의 도움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두 아이가 진정으로 깨달을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용서와 화해라는 것을 그들도 언젠가 깨닫기를 바라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제게는 여전히 저를 지켜주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차분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이 내가 다시 시작할 곳이야. 돈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 마을에 도착하자 이웃들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그들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고통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게 작은 가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은 작은 기부금과 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 저는 마침내 바닷가 근처에 작은 음식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소박하지만 정감이 넘쳤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한 나무 테이블과 벽에는 제가 직접 만든 작은 장식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의 메뉴는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소박한 가정식들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제 손맛이 배어있는 전과 밑반찬들.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의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손님은 마을 어르신이었는데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 맛이야말로 진짜 집밥이지.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셔서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오세요. 가게는 점점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곳은 바쁜 도시에서 잠시 벗어나 평화를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루는 가게에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고 하늘은 푸르른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나 자신은 잃지 않았어.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날 때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겠지? 그날이 오면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내 삶을 지키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야 해. 저는 가게를 운영하며 마을 아이들에게 요리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특별히 가까워진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잃고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저를 탈머니라고 부르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요리를 하며 따뜻한 가족의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은 제가 다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항상 응원할게. 매일 아침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제 삶은 소박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제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